계획안으로 뭐야 이게. 실제로 혁신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일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디자인이고, 저는 이 디벨로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걸 진짜 과감하게 무시하고 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Q&A에다가 많이 이 건물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프로젝트예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파리 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헤르조그 드미론이 디자인한 건데 26년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리의 베르사유 박람회장에 건설 중인 초고층 빌딩이다. 42층짜리 빌딩입니다. 이 건물 디자인 스마트한 것 같아요. 삼각형 건물이죠. 어느 앵글에서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송현미술관처럼 보이기도 하죠. 사선 제한 받은. 이 건물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피라미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피라미드는 모면체 건물이죠. 4개의 삼각형 면이 있고 바닥면이 있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납작한 삼각형입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삼각형으로 보이고 약간 앵글이 틀어지면은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삼각형이 가장 안전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산들이 다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이런 건물을 짓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되게 안정돼 있지만은 건폐율 면적은 엄청나게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층부가 되게 면적이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한 층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고층 건물을 지으면은 어디가 제일 부동산 가치가 높겠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밑에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거는 부동산 렌트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또 있죠. 밑에가 뚱뚱해지면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으로 뚱뚱하면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가운데 부분이 되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이 건축가는 해결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만든 겁니다. 평면도로 보면은 밑에는 긴 직사각형이었다가 위로 갈수록 점점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는 사각형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맨 꼭대기로 가면 정사각형에 가깝게 바뀌고, 그 얘기는 요 두께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위아래 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깊이는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먹방이 거의 없는 평면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역시 위로 갈수록 임대료가 높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저는 이 디벨로퍼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걸 진짜 과감하게 무시하고 간 것 같아요. 똑같은 면적을 위로 이렇게 똑바로 올렸다면은 되게 멋없는 건물이 됐겠죠. 대신에 봉사비도 더 줄어들고 그랬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아이코닉한 건물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계획안을 보고서 제일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단면도의 부분이에요.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저기 뭐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로 중간을 연결시키는 거겠죠. 그럼 버티컬한 경사지어 있는 골목길 같은 게 내부를 관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뭐랑 비슷하냐면요, 실제 피라미드 단면도랑 되게 비슷합니다. 피라미드 단면도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체인버가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체인버가 숨겨져 있죠. 그 안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게끔 바깥에서는 안 보이는데 거기까지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공기 통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방에 뭐 돌을 몇 겹을 쌓아서 올려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단면도 보시면은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피라미드 단면도하고 컨셉을 보시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피겨 그라운드라고 하죠. 도시의 모습을 블락은 까맣게 칠하고 도로는 하얗게 칠한 그 피겨 그라운드 그림이 여기 나오는데, 저 그림을 그대로 단면에다 그냥 갖다 박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삼각형의 땅이 있다면은 도로망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이제 딱 수직으로 세운 겁니다. 그 컨셉인 거죠. 그래서 그 내부적인 공간감이 일반적인 팬케이크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 봤을 때는 단순한 피라미드처럼 보이지만 내부 공간은 되게 재미나게 다이나믹한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카페, 테라스와 전망대 있고 나머지 대부분 다 중간중간 다 오피스로 되어 있고, 어쨌든 이게 지어지면은 상당한 아이코닉한 빌딩이 될 것 같다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지역은 아니에요. 이쪽 지역이 파리에서 제일 중심축이라고 한다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콩코드 광장이 있고 이렇게 쫙 가는 그 축이 있잖아요. 그 축이 제일 메인이고, 그 축의 아래쪽에 강 건너에 에펠탑이 있잖아요. 그쪽 지역이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고, 그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은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동네 가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오히려 그 노스 스테이션이 있는 북쪽 기차역이라든지 라떼팡스 공원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가는데, 이쪽 지역은 잘 개발이 안 된 곳이어서 그래서 아마 이 아래쪽에 랜드마크 건물을 하나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글래스 피라미드 IMP가 설계한 루브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천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현대적으로 정말 오피스 빌딩으로 바꿔서 변형시킨 게 하나 있고, 저 멀리 일부러 에펠탑을 딱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에펠탑이 300m 정도 되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이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빌딩은 아니다 볼 수 있죠. 에펠탑보다는 낮으니까. 저는 사실 놀란 게 파리는 웬만하면 고층 건물 허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라데팡스 지역에만 고층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로 치면은 그 남부 순환도로나 바깥쪽 지역 그런 외곽에다가만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데 이 정도 되는 고층 건물을 꽤 중심부 쪽에다가 허용을 했다라는 게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구겐하임 아부다비입니다. 이 프랭크 게리 선생님의 유작이죠. 올해 완공돼서 저도 이거 완공되면 한번 저희 유튜브 팀이랑 아부다비를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란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게 장 누벨이 설계한 루브르 아부다비가 진짜 멋있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프로젝트인데 인문건축 기행 30개 안에 들어갈 정도니까 정말 훌륭한 작품인데 그에 못지않게 이것도 되게 훌륭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프랭크 게리가 정말 아무런 건축 법규적 심의위원회 딴지 공사비 이런 제약 없이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프랭크 게리의 작품 중에서 상당히 큰 규모고 가서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제 가면은 옆에 이제 장누벨 건물도 있고 가까운 곳에 이것도 있고 근데 두 개를 한번 저희가 다 커버를 할 텐데 엄청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사실 프랭크 게리 작품은 딴 거 없죠. 뭐 엄청 불규칙하잖아요.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막 변화무쌍한 그게 제일 포인트라서 이건 보면 막 엄청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이 둘둘 말아가지고 튜브 만든 것 같은 게 막 놓여져 있는데 아마 실제로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설계를 했을 거예요. 저 외부에 보이는 형태감이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 보일까? 난 그게 궁금해요. 빌바오 구겐하임도 그렇듯이 내부에서도 정말 그 쉐입이 그대로 따라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게 미술관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멋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사이사이로 막 천창으로 햇빛 들어오고 막 이런 효과들이 내부가 기대가 많이 돼요. 다음은 파크 애비뉴 270번지 흔히 뭐 JP 모건 신사옥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는 이 건물 설명 듣고서 되게 놀라긴 했어요.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좀 과하네. 옆에서 봤을 때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시카고에 가면은 SOM이 설계한 존 앤콕 타워 있거든요. X자로 막 돼서 뭐 뒤에 안테나 2개 올라간 바퀴벌레 같이 느껴지는 그런 건물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 밑에 가면 기둥이 쫙 몇 개가 모여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뒷면에 그 다이아몬드가 막 그려져 있잖아요. 뱅크 오브 차이나 빌딩도 그렇지만은 고층 건물을 할 때 대각선 브레이싱이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구조적으로 보강이 되면서 뒤틀림 현상도 잡고 기둥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다이아 그리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노먼 포스터가 한 퍼스트 헤드쿼터 같은 경우가 다이아 그리드고 뭐 그 외에도 버킨 타워인가요? 런던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브레이싱뿐만 아니고 그게 밑으로 내려와서 기둥이 한 포인트로 모여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옆에 이제 기차역이 있어요. 밑에 지하에 기찻길이 많이 지나가요. 그러면 위에 고층 건물이 만들어질 때 기찻길 철로 가운데로 기둥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찻길과 기찻길 사이에 몇 군데 기둥이 내려올 수 있는 제한적인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 위치로 기둥을 반드시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 기둥이 포인트가 잡히고 거기서부터 기둥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지하에서 생겨나는 그런 제약 때문에 이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셜록 편주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결과물일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디자인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밑에 기찻길이 지나가서 기둥이 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최소한으로밖에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제약을 이용해서 오히려 디자인으로 승화를 한 모습인 거죠.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냥 보면은 뭐야 이랬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대만 타이중 그린 뮤지엄 브럴입니다. 전 이 공모전 나갔다 떨어졌어요. 근데 사나가 당선이 돼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데 이게 뮤지엄하고 라이브러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사무실에서는 컨셉이 뭐였냐면 뮤지엄하고 라이브러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되게 다르잖아요. 라이브러리는 되게 지적인 이성적인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이고 뮤지엄은 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공간이잖아요. 두 개의 빌딩을 동선이 왔다 갔다 교체하고 공간도 약간 크로스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대차게 떨어졌습니다. 좀 아쉽죠. 그리고 솔직히 그때 계획안 보고 되게 허망했어요. 얘네 너무 쉽게 했는데? 솔직히 난 지금도 이 디자인 별로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사나니까 완성되고 나오면 되게 멋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나의 건축은 제가 가본 것들을 보면은 계획안으로 뭐야 이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루브르 박물관 수장고를 이 사나에서 설계를 한 게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어이없어요. 그냥 박스 하나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딱 가서 보면은 그 박스가 직선이 아니고 살짝 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 딱 봐야지 그
약간의 변화가 주는 아주 미세한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완성이 되면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보면은 그냥 사나가 싸나했다. 이 사나의 건축을 보실 때는 가장 특징적인 거가 사실은 이분이 예전에 한국에다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그 뮤직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다가 계획을 다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가벼운 건축을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뭐든지 이제 얇고 가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건축인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가느다란 기둥입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가늘어야 돼요, 기둥이. 여기는 그렇게 가늘게 표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가 공사가 안 됐던 이유가 우리는 보통 쇠로 된 튜브를 쓰거나 주조로 만든 철 기둥을 쓴다면은 여기는 뭐 단조로 해서 두들겨 가지고 뭐 철판을 돌돌돌돌 말아서 그 엄청난 강도가 나오는 가느다란 기둥을 만드는 거래요. 일본 제철만 만든대요, 그거를. 한국에다 수입하려면은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결국엔 포기하고 지금 박스 그 구멍 뚫린, 저는 그 건물도 되게 좋아하는데 최문글 교수님이 설계한 그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되게 뭐든지 되게 라이트하잖아요. 다 백색으로 돼 있고 굵은 것들이 별로 없는데 가느다란 기둥들을 얼마나 다 현실적으로 만들었을까, 이제 그게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수조우 현대미술관입니다. 비아케 잉글스 그룹이 빅이라고 부르는 거죠. 디자인한 건데 상당히 스마트한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이 지붕의 건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극동아시아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처마가 있고 곡선으로 된 지붕이 있다는 거가 유럽의 건축하고 가장 차별화된 디자인적 특징이에요. 그리고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파르테논 신전도 기둥이 있기는 하지만은 유럽의 건축들은 벽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무 기둥과 처마 그리고 곡선의 지붕,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재료만 유리와 철로 바꿨을 뿐이지 이면에서 보면 기둥이 있고 처마 공간이 있고 지붕이 곡선으로 처마 라인이 돼 있고, 근데 그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 개의 빌딩 블록으로 나눠져 있겠지만은 그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하나의 컨티뉴어스한 랜드스케이프처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계속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그 안을. 우리나라 경복궁에도 가서 보시면은 근정정 주변으로 회랑이 있잖아요. 그 회랑 주변으로 걸으면서 이게 막 처마 지붕을 보고 하는 게 건축의 특징인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는 여기서 설명할 때 걸음걸이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이라는 컨셉인데 그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이 곡선들이 XY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내가 그 사이 회랑을 걸어 다니면서 볼 때마다 지붕 라인이 달라 보일 테니까 스마트하게 잘 풀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자하디드 건축가가 설계한 Greater Bay Area Sports Center 광저우시입니다. 중국인데 자하디드가 자하디드 했어요. 근데 곡선 수려하고 잠실 종합운동장이랑 좀 비슷한데 하나 특징이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그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게 한 거가 특징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스테디움은 가운데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과감하게 한쪽 부분을 들어가지고 바깥 풍경을 보게 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우라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 멤버들이 다 하긴 하겠지만은 사람 이름을 걸고 하는 회사들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약간의 엣지가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고 비슷하게는 굴러가는데 쉽게 말해서 SOM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이 스키드모, 오행샘, 머릴 세 명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벌써 몇 제너레이션 앞에 돌아가신 분들이죠. 근데 그 뒤에 뭐 데이비 차일드라든지 그 뒤를 계보를 이어서 막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되게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고층 건물 잘하는 회사, 기본기가 탄탄한 회사, 그거는 되지만은 어느 누구도 SOM이라는 회사가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아마 자하디드 사무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봐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영어 약자로 이름을 바꾸죠. 자하디드보다는 뭐 ZH 뭐 그런 식으로 스텝들이 그 스피릿은 이어가지만은 자하디드가 실제 생존해 계셨을 때 정도의 엣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디자인의 내부적인 갈등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카리스마 있는 파운더가 있어야지 야 이걸로 가야 돼라고 강하게 밀 수가 있는데,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퀄하게 나눠지게 되면은 파트너들끼리 각자 그냥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나 이런 방향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다음은 무형교회, 그림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벽이 없다는 얘기죠. 공 같은 선으로만 만든 그런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가느다란 봉으로 했을 경우에 실험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빛이 어디 통과하면 이렇게 퍼지는 파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은은한 빛으로 약간 남반사돼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라인으로 어떤 교회 형태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는 벽은 없는 뭐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학생 작품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봐왔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당연히 멋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형태를 인식한다고 하는 거가 면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선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선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눈에 띄게
예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특별한 점은 있는데, 저는 이게 일반인들보다 조금 덜 감동을 받았던 이유가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소프즈모터가 설계한 하이드파크에 서폴타인 갤러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를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정글짐 같은 건데 거기에서 보는 느낌하고도 좀 비슷해서, 근데 다른 점은 그거는 약간 형태가 없는 막 이런 불규칙한 형태라면은 얘는 딱 교회의 모습으로 의식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은 있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 주니야 이시가미가 설계한 자이수이 미술관입니다. 23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산둥성 리자오에 위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부러운 게 지금 벌써 중국에 건축된 게 되게 많잖아요. 한 절반 정도가 이미 중국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자이수이 미술관 계획안을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이거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다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다 맨날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지어지는 이유가 본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다 못하게 하는 그런 국가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립하면은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혁신은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불편한 거는 다 삭제를 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자연환경에 솔직히 저 같은 사람조차도 불편해요. 근데도 이걸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얘가 그냥 하나 줄이 쫙 가 있는 건데 1km를 지었단 말이에요. 컨셉이 되게 특이해요. 이거 처음에 보고서 뭐야 이게 막 이랬는데, 보시면은 내부에 이 사진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기둥들이 쫙 있고요. 물이 딱 있고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고 지붕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딴 사진을 보시면은 기둥은 있는데 물이 안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공간적으로 봤을 때 방파제의 공간과 갯벌의 공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방파제는요, 밀물 썰물 1m 2m 차이가 나더라도 물과 무태 경계가 똑같습니다. 높이 차이는 나겠지만은 수위가, 근데 만약에 이 방파제가 없이 갯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물이 30cm 1m 올라가면은 물의 영역은 쫙 이쪽으로 몇십 미터가 안으로 들어오죠. 썰물이 되면 쫙 빠지고, 물과 땅의 경계가 썰물에서는 약간의 수위 차이가 나도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붕이 딱 있고 기둥을 딱 내려서 건축적인 인사이드의 경계는 딱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바닥이 살짝 들어갔다 해서 이게 호수물이 싹 올라가면은 물이 그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물이 쫙 빠지면은 기둥이 서 있는 자리가 내부와 외부를 경계하는 경계선이 되는데, 물이 들어오는 순간 물이 그 기둥을 뚫고 들어오면서 바닥면이 물이 차면은 내가 땅을 밟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럼 내가 1km 되는 이 미술관 걸어가면서 쉐입이 계속 바뀔 거 아닙니까? 내가 방문했을 때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새로운 경험을 공간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짧게 Q&A 때 들어온 것들을 받아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